그래서 저희는 괜찮게 나왔다.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리의 연금으로 지금 이렇게 부다페스트에서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생활을 정리하고 열심히 약 한 10년 산 값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피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셀렌드레. 센텐드레. 아, 좋다. 여유로워. 우리 유럽 와서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테라스에 앉아서 그냥 다음 스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쉬자 하는 거? 맞아. 너무 좋다. 벌써 일본 정리한 지가 6개월. 무슨 그렇지, 더되지. 우리 10월달에 왔으니까. 지금 이제 4월 다 돼가니까 지금 4개월 같았고, 그치? 12, 11, 10, 9, 8개월. 9월에 들어왔잖아. 우리 9월 초에. 9월 초에 들어왔나? 10월달에 안 우리 왔나? 9월 초에 들어왔어. 9월 초에 들어왔구나. 일본 정리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 정리한 다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골병 났잖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맞아. 일본 정리할 때 우리 했던 거 있잖아. 했던 거를 그래도 나름 정리해가지고 영상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도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맞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진행 중이라서 남겨놓자. 끝나려면은 이제 우리 이 여행이 끝날 때겠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는 아니고 그냥 응. 우리가 아직 마지막 환급금을 못 받아가지고 세금을 그래. 못 받아서 이렇게 길어진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한 3, 4개월? 3개월? 언어 잡아서 4개월? 언어 잡아서 4개월? 하면 끝나는 내용이지. 여정이긴 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 정리할 때 했던 거는 제일 큰 분류로는 이제 퇴사 시기를 결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퇴사 후에 이제 출국까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는 거. 퇴사 시기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고 있었고, 그 주민세는 전년도분의 주민세를 올해 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퇴사 시기랑 퇴사하고 나서 일본 뜨는 거를 정할 때 사실 주민세도 너무 일본에서는 큰 금액이라 주민세도 무시를 못해. 엄청 주민세도 컸지. 생각을 해서 사실 약간 반대로 역산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출국을 할 거고 약간 여유 잡아서 그럼 퇴사일을 언제를 할 거냐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 근데 주민세는 확실히 너무 우리나라랑 개념이 달라가지고 좀 복잡하지. 명품 시기를 정부에 내고 왔다 거의. 그 주민세 내는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데 제일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 나가는 거야. 만약에 나간다 하신다면은 그 해에 나가야 된다. 그 해를 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2024년도는 2023년도 분을 내고 있는데 그 2024년을 넘어버리면은 2024년분도 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해리를 넘기게 되면 그 주민세를, 자 너는 2025년에도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주민세까지 계산을 해서 너 나갈 때 다 내고 가야 돼,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예를 들면 2024년까지 일하고 2025년에 나간다 했을 때 약간 실제로 2025년에 만약에 2달을 더 있는다 했을 때 내가 받을 월급 2달이 내가 낼 주민세보다 더 높다 하면 있어도 돼. 맞아.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그 해에 나가는 게 제일 이득이다. 일본 주민세는 사실 1년이 1월 12월이 1년이 아니야. 주민세는 6월 5월이 그 주민세 계산의 1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본 처음 간 첫 해는 주민세를 안 내지. 아주 신입일 때 첫 해는 주민세가 월급에서도 공제가 안 되고 아예 안 나가는데, 그 첫 해에 1월 12월까지 번 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6월에 너의 첫 해 주민세는 얼마야 하는 게 나와서 그 6월부터 이제 받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6월 되면 항상 그 새로운 주민세 종이가 날라왔어. 음. 너의 전년도 수입을 봤을 때 이제 올해 6월부터 내를 전년도 주민세가 토탈 얼마고 그거를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얼마인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2년차 됐었을 때 월급이 거의 막 몇십만 원씩 줄어버리니까. 맞아. 그러니까 퇴사 시기는 그러니까 회사 일정이랑 주민세를 잘 생각해가지고 내는 게 12월 좋다. 31일 전으로 무조건 떠야 된다. 그 해 12월 그 해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후부처는 이제 준비할 게 있는데 크게 5가지 분류로 우리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 서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관련, 세 번째는 우리가 각종 계약 같은, 그러니까 인터넷, 핸드폰 같은 그런 계약이랑,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저금한 돈 이걸 어떻게 갖고 가는가. 지금 늦게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챙겨지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첫 번째 서류부터 얘기하면은 해야 될 게 주민세. 이 주민세는 작년도분을 이제 한 번에 내야 되는. 만약에 7월에 나같이 7월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6월에 새로 이미 전년도 거 기준으로 주민세가 날라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해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월급에서 빠져나가야 될 돈인데 내가 7월로 퇴사를 하니까 그 돈을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 결국 그 전년도 수입을 대비한 12개월치는 다 내야 돼. 어쨌든 간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에서 이제 월급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해줬지. 회사의 인사부 얘기를 하면 인사 쪽에 안에서 이제 페이롤 팀? 그 급여 관련 팀에서 이제 구청이랑 연계를 해서 그러면 남은 금액을 마지막으로 받는 월급에서 2번에 나눠서 한 번에 다 가져가겠다. 아니면 맞아. 뭐 어떻게 해 뭐 보너스에서 뭐 가져가겠다. 이거를 정리를 다 해서 알려줬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시청을 갈 때 그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 가 남아가지고 다니고 있을 때 가지고 연차 소진 중이었지 사실. 그거 등록해가지고 한 번에 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게 제일 큰 거 후생연금. 이 일본에서 생활한 사람 중에서 연금을 내기 시작해서 10년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나갈 때 요 후생연금을 일시금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치를 받고 나올 수가 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여러 항목들, 연금 항목들 중에 하나여서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 우리가 내는 연금은 국민연금도 훨씬 이렇게 그렇고 훨씬 빠져나가는 게 진짜 세율이 장난 아니니까 더 많은데 그래도 이제 10년을 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일부가 사실 후생연금이야. 후생연금만 낸 걸 5년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0년을 넘어버리면 일본에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10년 이전이면 마지막에 출국할 때 완전 출국할 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원래 3년치였잖아. 맞아. 3년치인데 우리가 나오기 전년도인가? 2년 3년쯤? 그때 이제 5년치로 바뀌면서 5년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이거를 대리로 하는 업체지, 내가 의뢰를 쓰는 하는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쉬워가지고 직접 하면 될 거야. 약간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한데 생각보다 그 업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미 그리고 많이 하신 똑똑하신 선배님들이 네이버 맞아. 블로그에 워낙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냥 잘 챙겨서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스텝 바이 스텝 그냥 제대로 쓰기만 하면 돼. 후생연금 준비할 때 썼던 서류가 신청서, 후생연금을 신청하는 그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후생연금 쳐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사이트,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신청서가 있고, 그리고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연금 수첩, 그 다음에 통장 사본, 이게 재료 카드. 근데 이 통장 사본은 우리가는 일본 받는... 통장에 쓰니까 일본 통장 서류를 낸 거야. 혹시 일본 통장을 다 받고 나중에 그냥 한국 예를 들면 국민은행으로 받겠다, 신한은행으로 받겠다 하면 신한은행 사본 이런 걸 타면 되는 거지. 요것만 준비해가지고 그냥 봉봉해가지고 보내면은
후생연금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일시금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신청서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은행에 이 돈을 받을 건지 은행 정보 뭐 번호 이런 거를 쓰는데 은행 도장을 받아야 돼. 신청서 맞아. 자체에. 우리는 그 SMBC 은행 맞아. 에서 할 거여서 큰 SMBC 지점 찾아가서 우리 이제 완전 출국해서 연금을 받을 계좌로 하려고 한다.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찍어줬어. 우리는 그냥 도장, 겁나 도장. 시크하게 그냥 찍어줬어. 연금 수첩 지금은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 지금 없어. 겁나 촌스러운 파란 색깔 연금 수첩이 우리 때는 있었어. 나 때는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카드 형태로 바뀌었지. 맞죠. 과거 연금 수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연금 기구 이 사무소에 찾아가면은 연금 수첩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시간이 걸리는 내용인데 일본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금 물어봤지 진짜 어떻게 안 되나 시간이 없다. 급하다 하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바로 해줄 수 있다라고 했어. 운 좋게 잘 받아가지고 잘 신청했지. 제휴카드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구멍 뚫린 제휴카드, 한국을 이미 나오신 분들은 그런 구멍 뚫린 제휴카드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냥 전출 신고를 그냥 했지. 그게 출국하기 2주 전인가부터 전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전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얘가 전출이 된다, 나간다, 그리고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서류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필요 없었어. 재료카드 같은 게 필요 없었어. 조회가 가능하대.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내야 돼. 완전히 나갔습니다에 대한 증거를. 그래서 재료카드. 그래서 사실 미래에 내가 덜 귀찮으려면 그냥 미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후생연금 세금이 있는데 일시금이 지급될 때 그 안에서 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그 세금도 그가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후생연금을 받았다는 받으면 집에 이 우편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편에 날라온 그거랑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에 이제 한국 돌아갔을 때 어디에 있습니다는 주소를 쓰는 데가 있어서 그 주소지로 이제 환급이 됐을 때 얼마가 돌아왔습니다. 후생연금 지급을 했습니다는 종이가 날라오니 거기에 적혀있는 이제 금액이랑 그 정보로 다시 신청서를 써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를 한다. 맞아. 여기 한 후생연금이 나오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 걸렸어 우리가. 그래서 맞아.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 데까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걸린다고 생각했었을 때 한 4개월 정도면은 이제 후생연금에 관해서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후생연금 서류를 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네. 내가 이미 전출 신고가 되어 있는 그 다음 날짜여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회사 같이 다녔던 친구 내가 대신 내줬어. 한 며칠인가 한 달인가 있다가 대신 내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출국날 전날에 이제 전출 신고를 하고 하루는 그냥 나리타 공항에서 자는 걸로 해서 당연히 이제 주소랑 집은 다 빼니까 예를 들면 9월 2일에 전출 신고를 해놓고 우리는 출국 날이 9월 3일이었으니까 9월 3일에 공항에서 공항 안에 있는 우체국에 포스트 뻥 넣고 그러고 갔다. 그러면 2일로 이미 우리는 일본 안에서 시민이 아니고 전출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낸 날짜의 도장은 9월 3일에 찍혀 있으니 문제가 없다. 그 주변 지인한테 부탁을 하거나 우리처럼 이 전출 신고를 며칠 빨리 해놓고 내고 나가면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서류는 끝냈고 이제 나가야지 일본을. 이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날이 언제로 해야 될 건지 정해졌으니 집에서 나갈 때 한 달 전 아니면 2달 전, 그 박스는 2달 전이 들어. 그건 계약서에 맞게끔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는 티 이사를 했거든요. 짐을 상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쓰던 딱 그냥 기본 침대랑 소파랑 이런 가구까지 옮기려고 했어서 이사 업체를 알아봤죠. 내가 리스트는 한 6, 7군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한 3, 4군데, 한 4, 5군데는 받았던 것 같아. 그냥 일단은 온라인이랑 전화로 일단 컨택을 했고 근데 실제로 견적을 보러 와준 곳은 한 곳. 그리고 그 한 곳이랑 계약을 했고. 계약했지. 뭐 견적 내용을 보면은
진짜 여러 업체에 그 물어봐야 된다. 좀 각도를 바꿔서. 비 때문에 각도를 바꿔왔습니다. 이사는 업체별 견적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 돈을 매기는 방법도 달라가지고 맞아. 되게 뭐가 뭔지 되게 골치 아팠던 것 같아 살짝. 꽤 차이 났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견적 바라락 받아보고 싶어서 가져갈 짐 리스트랑 그리고 이제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센치 다 정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 담당자가 하는지 일본 담당자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한국어 일본어를 해놓고 그냥 복붙했어. 그래서 그냥 요게 짐입니다 요게 짐입니다 요게 짐입니다 했을 때 견적 보내주세요 했는데 업체마다 꽤 달랐어. 꽤 차이가 났다. 견적 보실 때 CBM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으실 건데 이게 가로 세로 길이 해가지고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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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1CBM이다. 적지 않은데 쓰는 컨테이너 견적법인 것 같아. 견적법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거를 어떻게 쌓는가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견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가격이지 돈이 다 달라지는데 뭐 이렇게 침대, 소파, 무슨 옷장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쭉 했을 때 최대의 CBM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테트리스 하듯이 그냥 요거에 딱 가로 세로 높이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착착착 쌓았을 때 그러니까 몇 CBM인지 계산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엄청 그 네이버 블로그도 되게 잘하고 후기도 괜찮은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약간 주재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쓰는 업체인 맞아. 것 같았거든. 거긴 진짜 비쌌어. 거긴 막 500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 기본이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랬어. 50몇만 원 이래서 손을 뗐다. 오우 씨 이러면서 우리는 토탈 220? 22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부장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이거 가져갈 거야 했을 때 진짜 다시 센치 재주시면서 계산법 알려주셨어 그때. 근데 맞아. 까먹어서 그렇지. 까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꼼꼼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0.7, 뭐 0.3, 뭐 1.2 이런 걸 다 합쳐 몇 CBM인지가 나온 거에 이제 곱하기 얼마 이래가지고 맞아. 토탈 22만 원이 들었다. 이게 저희가 한국에 짐이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걸려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기까지가 또 한 달이 두 달 정도 걸렸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달 그러니까 맡아주셨고 그다음에 오는데 좀 시간 더 걸리니까 저는 한 3, 4주 걸리고 그다음에 그 한국에 왔었을 때 또 한 달 그 창고 거기서 또 한 달 보관하는 게 있었는데 일본은 공짜로 해줬어. 일본은 맞아. 무료로 해주셨어. 근데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에서 보관하는 비용이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10만 원 냈지. 맞아. 근데 일본에서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포장 이사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 넘어올 때는 뭐 항상 일본에서 하듯이 우리가 상자에 다 넣었고 그대로 옮겨는 주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옮겨줄 때 이제 상자째로 그냥 안에 들여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가구는 조립을 다시 해주신다. 가구도 그 포장은 해주셨잖아. 가구의 포장은 따로 해주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안 해도 됐다. 근데 박스에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그 가구 해체도 사실 업체마다 그 해체를 우리 쪽에서 할 거면 얼마고 그렇네. 자기들이 해체를 하면 추가 얼마다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해체를 할 수가 없어. 맞아. 침대 프레임 이런 거 어떻게 다 해체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막판에 그 상자에 짐 넣는다고 아무것도 못해. 진짜 잠자고 눈 뜨면 짐 넣고 다시 자고 이랬는데. 진짜 아저씨도 오셔가지고 짐 싸는 거 봤는데 잘하시더라 진짜. 프로는 다르구나. 이건 내가 좀 해볼까 비빌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쓱쓱 보고 상자 이렇게 잘라서 펴서 이렇게 싸면 되겠구나를 막 하시잖아. 맞아. 약간 오 이런 방법이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 해체 업체에 부탁하고 짐 다 그쪽에 싸주시는 거랑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그 원래 모양대로 조립은 해주신다. 근데 이게 너무 크리에이티브한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법을 그냥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약간 조립법 혹시 설명서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국제이사는 혹시 뭐 보통 많이들 상자만 보낼 거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시는데 우리처럼 짐이 많다, 가구도 한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 엄청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한 4-5군데는 받아보시는 게 좋다. 맞아. 이사로 보낼 거 아닌 다른 그러니까 버릴 거. 우리 기본 지모티라는 사이트 많이 썼지. 당근 같은 당근 같은 사이트지. 사이트지. 생각보다 진짜
별의별 물건들 다 가져가. 맨 마지막에 쌀 남겼을 때 저희가 쌀이 보통 1kg씩 사 먹는데 한 3kg 정도 남은 쌀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혹시 몰라가지고 올려봤는데 내가 너무 아까워서 오빠 혹시 모르니까 올려놔봐 이랬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쌀이 제일 인기 많았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내용들도 한번 올려보시면은 쏠쏠한 커피값 정도는 맞아. 벌 수 있다. 그러면 뭐 이사 관련 준비는 됐고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거지. 뭐 당연히 이제 일본 뜨니까 계약돼 있던 거 다 이제 해제해야 되는 거. 인터넷 뭐 핸드폰 다들 뭐 하신 거 있을 것이니까 그거 해약하고. 해약하고 가스, 전기, 수도 해약하고. 가스, 전기, 수도는 온라인으로 다 미리 신청을 해놓을 수 있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해놓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스인가는 집에 와서 타치아이?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확인을 직접 사람이 대면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출국 날에 하면 너무 빡세고 그 전에 그냥 이사하는 날 마지막 짐 빼는 날에 그냥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 반납하고 가는 게 최고. 그리고 저금한 돈. 일단 저희는 현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송금으로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 너무 많이 떼이고 그리고 뭐 1년에 얼마 다른 어체 하더라도 1년에 얼마까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들고 들어가서 나중에 환율 좋을 때 그냥 바꿔야겠다 해서 그냥 저희는 다 현금으로 뽑아서 가져가기로 했고 근데 그 돈을 뽑는 것도 사실 은근히 좀 힘들었어. 신경이 쓰이고 힘들었다. 이게 일본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약간 범죄가 있으니까 지금 돈을 예를 들면 ATM에서는 한 번에 하루에 50만 원씩 뽑을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그 이상의 금액은 창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창구에 가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뭐 이 돈은 또 약간 심지어 직장인이라고 해도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작은 지점에 가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직원이 한 2명인가 3명이 나와서 옆에서 이 돈 어디에 쓸 거냐 이래서 그냥 거기서는 조금만 거의 한 50만 원인가? 아무튼 진짜 조금만 뽑고 나머지는 큰 지점에 갔어요. 큰 지점에 가서 이거 뽑고 싶고 이제 일본 완전 출국하기 때문에 이제 다 뽑으려고 한다 하니까 간단하게만 물어보고 뭐 젊은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혼자 보내기 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야, 뭐 남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줬어. 그래서 큰 지점 가서 그냥 한 번에 뽑으시는 게 좋다. 작은 지점 가면 너무 귀찮아요. 현진이 엄청 빠졌잖아. 내 돈 내가 뽑겠다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저금한 돈을 내가 뽑겠다는데 안 줘. 안 준대. 그래서 큰 지점을 가서 창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 이 출금했을 때의 명세서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금 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이제 출국할 때 들고 나오는 거. 일단은 일본 쪽에도 그렇고 한국 쪽에도 그렇고 신고는 필요하다. 이제 세관. 세관 쪽에 일본에 나갈 때 얼마 갖고 나가면 적고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얼마 갖고 왔는지 현물로 갖고 왔으면은 현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일단 확인만 하는 것 같았어. 그지?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도 약간 이게 들고 나와도 돼 했는데 세금은 딱히 안 떼요. 그냥 이 외화 반출과 반입이 얼만큼 됐는지에 그냥 신고만 확실히 돼 있으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얼마를 떼간다 이런 거는 없고 일본에서 나갈 때 공항에서 한번 짐 보내고 안에 그 짐 검사 한번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세관 가가지고 저희 현금 들고 나가요 하는 거 신고하고 한국도 짐 찾고 나올 때 이제 세관에 저희 엔화 이거 우리 저희 직장인이었고 이만큼 번 거 들고 나와야 그 신고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우리 되게 쫄려가지고 그래서 증거 출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에서 돈 뽑았을 때 영수증 주거든요. 근데 그 영수증 다 지참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영수증도 안 보고 그냥 뭐 10년 정도 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랬습니다 하니까 예 하면서 가세요 하면서 보내주더라고. 오히려 일본에서 나올 때 외화 반출한다고 신청한다고 가니까 거기서 약간 너 왜 왔니 이런 표정이었어. 뭐? 이런 느낌.
근데 크게 일 없으니까 신고는 왔다. 나중에 문제 될 바에는 그냥 들고 나올 때 잠깐만 시간 들렸다가 나오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렸어. 진짜 한 3분? 뭐 1, 2분? 그래서 그냥 이거 쓰고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들어와서도 이거 쓰고 요거예요 하고 보여주고 그냥 끝.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오면 끝입니다. 끝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서류 이렇게 하는데 신경 쓰이는 게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냥 착착착착 하면 되고 뭐 돈 들고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거나 딱히 문제가 없었다.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주민세랑 그다음에 후생연금 요 두 개만 잘 챙겨도 뭐 맞아. 이사야 뭐 주민세 뭐 안 내고 나가고 이러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다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어쨌든 어. 우리나라 아닌 나라에 살 때 외국인으로서 살 때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제대로 해야 되니까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저희는 9월에 나왔고 6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문제 없이 그리고 한 12월 말에 연금을 받았고 막상 할 때는 할 거 너무 많고 귀찮고 힘들고 이러는데 지나고 나면 손잡아야 기분이 좋다. 최근 5년치 그런 건가? 아 평균 5년치라는데. 아 근데 평균이었어 그때. 평균이었어 맞지?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저희는 괜찮게 나왔다.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리의 연금으로 지금 이렇게 부다페스트에서 맥주와 다 마셨지만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아파다. 생활을 정리하고 열심히 약 한 10년 산 값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피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 진짜 한 번쯤 회사를 부부가 같이 그만두고 세계 여행하는 거 강추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관도 맞고 마음도 맞아야 돼.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이러니까 오늘의 정리 끝.